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HTML이 웹사이트의 구조를 잡는 언어였다면 오늘부터 공부할 CSS는 그 색상이나 크기, 이미지 크기나 위치, 배치 방법 이런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CSS의 정의를 보면 이렇고요. HTML 요소들이 각종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스타일 시트 언어를 우리는 C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전에 이제 CS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이 화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네이버에 HTML만 적용돼 있는 것과 CSS까지 적용된 이 양쪽의 사진을 보면 이제 CSS가 디자인적인 면을 할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이거 우클릭 눌러가지고 검사 눌러갖고 이 개발자 도구 사용했던 거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실습으로 해서 오늘은 길게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진 않을 건데, 이렇게 보면은 저 오른쪽에 새로 생긴 탭을 보면은 왼쪽에는 HTML의 구조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CSS의 구조들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눌러서 HTML과 CSS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저 버튼을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요소들을 클릭을 하면 HTML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요소의 CSS 디자인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샵 헤더 점 로고 에리아 저 그 중괄호 사이에 공간을 클릭을 한번 하면 저 콜론이 하나 생기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 칸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왼쪽에는 속성 넣고 오른쪽에는 속성 값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CSS 디자인을 일시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코딩을 위해서 문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CSS는 선택자와 선언부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선언부는 저 중괄호 안에 포함되는 모든 걸 얘기하고요. 그 선언부에는 CSS의 속성 이름과 속성 값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성과 속성 값을 콜론으로 구분을 짓고, 그리고 이 속성과 다른 속성 사이는 이제 저 세미콜론으로 선언을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CSS가 적용이 되는데, 이 선택자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스타일을 적용해야 할 요소를 가리키는 선택자,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그 HTML 요소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HTML 태그를 쓸 때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리스트는 이렇게 리스트 태그가 있고, 막 바디는 바디 태그가 있고, 이런 태그 이름도 있을 거고,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클래스를 줬으면 이 div한테는 클래스 네임도 있을 거고, 아이디를 부여한 뭐 아이디가 있으면 이 바디에다가 아이디를 주면 친구는 아이디 값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이용해서 그 스타일을 적용할 대상을 정해놓는 걸 우리는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HTML 요소 선택자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이 HTML 요소 선택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그를 쓸 때 저 박스 안에 태그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저 태그 이름으로 그 요소를 지칭을 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 친구 CSS를 적용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 잠시만요. 자, 여기 뒤에 이 CSS를 적용합니다 라는 문구에 우리가 CSS 디자인을 적용을 시킬 때는 이 H1 태그 이름을 직접 지칭해가지고 H1 태그한테 이런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주고 글씨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이 CSS를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 요소를 직접 지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 요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저 클래스 네임을 선언을 할 때는 태그를 시작하는 저 꺽쇠가 끝나기 전에 클래스는 해놓고 클래스 이름을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이제 클래스 선택자는 지금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점 클래스 네임 해놓고 뒤에다가 CSS 디자인을 적용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 요소 선택자가 뭐냐면 클래스랑 똑같은데 아이디 이름을 이용해서 HTML 요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는 샵을 이용해서 나는 지금 아이디 요소를 선택할 거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디를 한번 찾아서 CSS를 적용시켜 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는 점, 아이디는 샵인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보면은 약간 클래스랑 아이디랑 별로 차이점을 못 느낄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클래스는 한 페이지에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아이디는 한 번밖에 선언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디는 뭔가 여러분들의 학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학년 반 번호 한 그 5글자짜리 그런 학번 있잖아요. 그런 학번은 중복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그냥 학번이고, 클래스는 진짜 이 단어의 뜻이 반이잖아요. 약간 그 하나 안에 되게 여러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반에는 거의 한 20명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몇 반에는 되게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 이 학번을 가진 친구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디는 한 번에 딱 한 번만 선언할 수 있다는 거, 네, 짚고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룹 요소 선택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HTML 요소 선택자랑 클래스 요소 선택자랑 아이디 요소 선택자를 지금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 그룹 요소 선택자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앞에 세 가지 선택자 모두 쓸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선택자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H3라는 그 태그 이름을 이용해서 HTML 요소 선택자를 지금 선언을 했죠. 그리고 클래스 네임을 이용해서 점 그룹이라고 지금 클래스 요소 선택자도 선언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선택자와 선택자를 쉼표로 구분해주면 무한히도 같이 한꺼번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CSS를.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저는 H1 태그에는 아이디와 클래스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H2에는 ID 값을 줬죠. 그리고 P에는 클래스 네임을 줬어요. 그리고 H3는 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H4에는 클래스 네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CSS를 적용합니다. 이 H1 태그에다가 CSS를 먹이고 싶어서 저는 H1 HTML 요소 선택자를 사용을 했고, H2 태그 안에 있는 친구한테 CSS를 적용시킬 때는 ID 값을 이용했고, P 태그에 있는 친구들한테 적용을 시킬 때는 지금 헤더를 그 클래스 네임으로 CSS를 선언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회색으로 죽은 이 친구들 보이죠? 이것까지만 듣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갈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걸 풀면 여기에 색깔이 생겨요. 근데 얘한테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석 처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면 없어져요, 이 스타일이. 이 주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로 코딩을 할 때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코딩을 했는데 이 함수나 무슨 역할을 다한 이제 필요가 없어진 코드가 있을 때 그걸 그 직접 프로그래밍에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저런 주석을 사용하는데요. CSS에서 주석은 저 별, 그 슬래시 별, 그리고 별과 슬래시 저 사이 안에다가 문구를 넣어서 주석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을 하나 해볼 건데, 지금 저희가 HTML 요소 선택자랑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HTML 요소 선택자랑 ID 요소 선택자, 클래스 요소 선택자, 그리고 그룹 요소 선택자 네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한 번씩 해보고 이 밑에다가 제 이름은 정나영입니까? 이렇게 정나영이라고 써서 우리 주석 안에다가 이름을 넣고 이 코드 캡처해서 저 카톡방에 한번 보내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디 태그 안에서 주석의 형태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 HTML에서는 주석을 느낌표 이렇게 해놓고 주석 내용이랑 이런 식으로 써서 그 언어에 따라서 주석의 형태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CSS에서는 슬래시 별 슬래시고 이 HTML 안에서는 이렇게 꺽쇠에다가 느낌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 한 친구들은 바로바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혹시 실습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거나 그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바로바로 저기에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판곡고 친구들은 백연선 멘토님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이제 송곡여고 친구들은 지성 멘토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양평고등학교 친구들은 저한테 이 줌 채팅이나 그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의 프로필을 누르면 개인적으로 카톡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30명 있는 방에서 말을 꺼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지금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카톡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이제 10명의 친구들이 코드를 다 보내줬는데 저희가 오늘 수업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 전송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타자가 느리거나 한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제는 다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HTML 요소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그리고 그룹 요소 선택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은 이제 지성 멘토님이나 백연선 멘토님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CSS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CSS는 그 HTML 요소한테 그 적용을 시킬 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켜요. 이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내부 스타일 시트와 인라인 스타일, 그리고 외부 스타일 시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그 스타일 이렇게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 넣고 이 안에서 그 CSS를 적용시켰던 건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인라인 스타일, 외부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는데 잠시만요. 자, 그럼 인라인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H22 태그 안에 인라인 스타일을 이용해요. 그 CSS 적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저 H2 태그를 선언할 때 그 선언이 끝나기 전에 저 스타일 속성을 넣어서 그 따옴표 안에 지금 CSS 속성과 속성 값들을 저렇게 넣고 있죠. 이런 게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그 인라인이 한 라인 그 라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태그를 선언할 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고 딱 보기 좋긴 한데 이 CSS 속성이 점점 복잡해지고 많아질수록 이 인라인 스타일만 이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좀 속성이 몇 개 안 되고 간단한 디자인을 하거나 할 때만 사용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그룹 선택자라는 H3 태그 안에 인라인 스타일 한번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뀝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스타일 시트로 CSS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인라인 스타일은 CSS 속성이 좀 복잡해지고 많아지면 이제 HTML 구조를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그 태그가 점점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외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을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스타일 시트, CSS가 외부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HTML 구조와 디자인 요소들이 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CSS가 복잡해지더라도 HTML 구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 좀 더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외부에서 작성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HTML 파일과 CSS 파일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는데요. 지금 빨간색 박스 안에 링크 태그 보이죠? 헤드 태그 안에 링크 태그를 넣는데 저렇게 링크 해놓고 rel 저게 이 문서의 속성, 타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SS 파일은 스타일 시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져올 문서는 스타일 시트 문서야 라고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저 href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불러올 그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링크를 해놓으면 저 이쪽 보면은 external.css 해가지고 저 안에 따로 CSS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HTML 파일을 실행시켜 보면 저 안에 있는 CSS가 다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CSS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어떻게 CSS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떤 뭐 파일 안에서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HTML을 만들 때는 확장자를 뭐 .html이라고 적었겠지만 CSS를 적을 때는 이 친구의 확장자가 CSS예요. 그래서 이렇게 .css로 확장자를 CSS라고 적용을 해주면 이제 이게 바로 외부 스타일 시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SS를 적용시킬 HTML의 구조는 이렇게 안에 거는 안 되고 보면 가나다라 이렇게 뜨죠? 그리고 external CSS에서 저기에 p 태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글자 색깔을 한번 바꿔줄게요. 블루로. 자, 그러면 일단 블루로 바뀌죠. 이렇게 외부에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걸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나 되는 방법으로 그 스타일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 적용의 우선순위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 1순위는 인라인 스타일인데 그 인라인 스타일이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태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1순위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2순위는 헤드 태그 안에 작성되는 내부 외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는 밖에서 작성되는 거지만 그 링크 태그는 헤드 태그 안에 있잖아요. 그 헤드 태그 안에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 헤드 태그 안에 작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3순위는 웹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인데 우리가 웹 브라우저가 굉장히 많죠. 크롬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뭐 파이어폭스 뭐 사파리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웹브라우저가 시중에 존재를 하는데 이 웹브라우저마다 그 좀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을 적용시킨 웹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그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순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 하기 전에 인라인 스타일이랑 외부 스타일 시트를 한번 적는 실습을 하고 그러고 11시에 우리 다시 수업 재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css 만드는 방법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HTML 안에 p 태그든 무슨 태그로 글자를 하나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
자, 이렇게 해서 그 인라인 스타일을 한번 적용시켜보고 그리고 외부 스타일 시트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디자인을 적용시켜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1시에 수업을 재개할 거니까 다 끝나는 대로 오픈 채팅방에 사진 보내주세요.
external CSS 그 CSS 파일을 만드는 건 우리 HTML 파일을 만들 줄 알잖아요, 다들. 그 HTML 파일을 만들듯이 그 똑같이 만드는데 뒤에 확장자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쪽 보면은 얘네는 지금 .html이고 얘는 .css죠. 그래서 파일을 만드는 과정은 똑같은데 그 파일 이름을 지정할 때 확장자만 다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많은 친구들이 보내줘가지고 추가적으로 실습 시간을 가지지는 않겠습니다. 어, 저 PPT 내용은 다 저기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캡처본 저기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따라오지 못한 친구들은 PPT나 이 제 실습 파일이랑 친구들 실습 파일 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CSS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단위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저희 그 속성 중에 width, height, 막 가로 넓이와 세로 높이 막 이런 거 설정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그럴 때도 단위가 사용이 되고 폰트 사이즈를 정하거나 뭐 그럴 때도 다 단위가 사용됩니다. 이 위치를 지정할 때도 단위가 사용되기 때문에 C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자면 우리 지금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사용할 수 있고 픽셀처럼 그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것도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만한 건 백분율이랑 배수 단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백분율이라는 건 그 퍼센트잖아요. 퍼센트가 어떤 걸 기준으로 퍼센트를 잡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제 div 태그 안에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스타일로 제가 지금 저 위에 있는 div 태그에 그 가로 넓이를 500 픽셀로 줬고 그리고 배경 색깔을 코랄색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자, 이러면 지금 가나다라의 배경이 저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이 div 태그가 또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지금부터 백분율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가로를 50%라고 적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보면은 그 500 픽셀만큼에서 반절이 딱 채워졌죠? 파란색으로. 지금 이걸 알려면 상위 요소의 개념과 부모 요소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약간 그 div가 약간 계급도처럼 생겼거든요. 이 코드를 이렇게 90도로 한번 봐보면 살짝 이렇게 계급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맨 처음에 있는 막 조상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큰 div 있죠. 이 친구들이 엄마랑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생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약간 계급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왼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상위 요소이고 지금 음, 지금 보면은
이 div 태그를 감싸고 있는 건 이 div 태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부모님은 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요소라고 하면은 얘를 감싸고 있는 그 상위 태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는 어떤 걸 기준으로 그 몇십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부모 태그의 넓이를 기준으로 값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는 부모의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가변 단위라고 합니다. 가변 단위가 뭐냐면 바뀔 수 있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가진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때에 맞춰서 다른 걸 값을 반환하는 그런 단위인데요. 이제 이 퍼센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이 배수 단위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배수 단위에는 EM과 REM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거냐면 얘네도 그 상위 요소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반환하는 값이 달라지는 가변 단위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해놨던 게 이 친구들인데 한 번만. 제가 처음부터 쓰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또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만들 거예요. 이걸로는 EM 단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 거고 이 H1 태그로는 이 P 태그로는 REM 단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제 그러면 상위 요소의 크기를 줘볼게요. 인라인 스타일로 지금 폰트 사이즈라는 명령어를 쓸 건데 이거는 그 좀 이따 나오거든요. 이게 그 글자 크기를 지정하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친구들의 가로 너비를 10, 예, 10 REM으로 줘볼게요. 이제 EM이랑 REM은 딱 하나 차이잖아요. 그래서 전 바디 태그에도 폰트 사이즈라는 스타일을 적용시킬 겁니다. 1000픽셀. 자,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다른 게 알파벳 딱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크네요. 잠시만요.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EM 단위와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지금 보면 이 친구들이 같은 라인 선상에 있고 그리고 1EM과 1REM 둘 다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크기를 보면 굉장히 크기가 다르죠. 이 이유가 뭐냐면 EM과 REM이 기준으로 잡는 그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EM은 같은 엘리먼트에서 지정한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값인데요. 여기서 얘네들은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그게 바뀌어요. 못하면 지금들이 바뀔 겁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이 그 EM은 같은 엘리먼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선언된 그 태그 안에서 적용된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지금 내가 속한 이거에 폰트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의 상위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REM은 최상위 요소를 따라가요. 지금 보면 이 친구, 이 REM이 속한 곳의 가장 최상위는 이 바디 태그죠. 이 바디 태그인데, 근데 바디 태그에 지금 폰트 사이즈가 없는데 얘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얘가 최상위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따라가지만 최상위 요소의 폰트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아까 웹 브라우저에 기본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본 스타일에 적용된 폰트 사이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숫자를 주면 크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커지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적어두진 않았는데 그 VW랑 VH라는 가변 단위가 또 있어요. 근데 VH랑 VW가 어떤 가변 단위냐면 걔네는 이 내가 접속한 기기의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VW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의 넓이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VH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W 하이트를 100 VH 라고 해놓고 백그라운드를 주게 되면 이렇게 좀 내가 보는 화면이 꽉 차도록 가득 차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모바일 웹 가면은 그 크기가 줄어들고 컴퓨터로 보면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 화면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웹을 저희는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쓸 때도 이런 가변 단위를 이용해서 코딩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좀 길게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속성들의 특징은 우리가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 칠 때 그 글꼴 설정도 하고 크기 설정도 하고 굵기 설정도 하고 줄 높이도 설정을 했다가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한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여기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 패밀리라는 거는
이 글꼴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H1 태그에 폰트 패밀리 궁서체라고 하니까 제 글꼴이 궁서체로 바뀌었죠. 막 그러고 글자 크기는 이제 저렇게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모든 단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크기랑 상대 크기가 뭐냐면 절대 크기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픽셀 이런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단위가 있는 거고 상대 크기는 우리 EM이랑 REM 보면은 상위 요소에 따라서 반환하는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절대 크기라기보다는 상대적인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이용해서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폰트 웨이트라는 거는 이 웨이트가 무게잖아요. 이게 무게를 지정한다 뭐 이러는 건데 이게 굵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속성값을 어떻게 적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부터 900 사이의 숫자로 이 굵기를 지정을 하는데 일단 평범하게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글씨가 400짜리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그 속성 값으로 노멀이라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영어로도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볼드는 이 노멀보다 두껍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400보다 훨씬 높은 700의 값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노멀이랑 볼드가 조금 애매하다. 조금 더 내가 좀 더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부터 900까지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속성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 세 문장을 볼게요. 이 세 문장을 보면 지금 글자 굵기를 두껍게 하는 것, 얇게 하는 것, 뭐 글자 굵기가 노멀인 것 이렇게 폰트 웨이트를 주고 있거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나중에. 자, 이래서 글자 굵기를 두껍게 얇게 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 제가 오늘 인터넷이 안 좋은 건지 조금 오류가 왔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떴어야 됐는데 잠깐만요. 제가 실습을 원래 제가 치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아, 이렇게 보면 글자 굵기가 두꺼운 것, 노멀인 것, 얇은 것 이 차이가 보이죠? 지금은 글자 굵기만 봐주세요. 폰트 웨이트. 이렇게 쓰면 폰트 웨이트가 보드 노멀인 거랑 이제 노멀이 400인데 그거에 대해서 더 얇아진 200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폰트 웨이트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궁서체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궁서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그 맑은 고딕 같은 건 사실 잘 안 보여요. 바뀌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 게 생각나는 게 궁서체밖에 없어서 보면 이 글자 굵기 두껍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 여러 가지 그 궁서체에도 도둠 굴림 뭐 이런 거 그 한글 쓰면은 다 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쉼표로 구분을 해서 궁서체에 난 도둠의 굴림이라는 걸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폰트 사이즈는 아까도 봤겠지만 한 번 더 하자면 12M으로 줘볼게요. 지금 12M을 기준으로 할 때 얘한테는 지금 글자 폰트 사이즈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상위 태그의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지금 상위 태그에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웹브라우저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바탕으로 이렇게 된 건데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속성들은 컬러와 텍스트 데코레이션인데 컬러는 우리 되게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실습을 보여드리거나 하진 않을 건데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이제 우리 그 항상 이 텍스트 스타일을 볼 때는 한글 떠올리시면 돼요. 한글 쓸 때 그 밑줄도 할 수 있고 취소선도 할 수 있고 막 줄로 막 꾸밀 수 있잖아요.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여기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얘는 언더라인 언더라인이 밑줄이고요. 그리고 얘는 오버라인 오버라인은 위에다가 줄을 긋겠다는 뜻이라서 그리고 라인 툴 라인 툴은 통과해서 라인을 긋는다는 거기 때문에 취소선이랑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언더라인은 아래에다가 줄이 생기고 그리고 오버라인은 위에 그리고 라인 툴은 가운데 이렇게 중앙에 생기죠. 이제 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논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줄이 없는 걸 논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 얼라인 설정을 볼 건데 우리 그 어떤 문서를 쓰든 정렬을 하잖아요. 그 좌측 정렬, 우측 정렬 하잖아요. 하다못해 그 인스타 스토리 올릴 때도 그런 거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측, 좌측 정렬.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이제 레프트, 라이트, 센터는 그냥 확연하게 딱 눈에 들어오죠. 그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파일 보면은 텍스트 어라인 레프트 하면은 왼쪽에 붙고 라이트 하면은 오른쪽에 붙고 센터 하면은 가운데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이 저스티파이는 조금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데 저거 지금 레프트나 라이트랑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쓸모없는 건 추적 처리를 하고 추적 처리를 할 때는 컨트롤이랑 슬래시를 누르면 그 주석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굳이 하나하나 쳐주지 않아도.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고 세로 고침을 하면 지금 left는 왼쪽에, right는 오른쪽에, center는 가운데에 있는데 justified도 왜 왼쪽에 있는 걸까요? 우리 이 기호 뭐지? 이 기호 본 적 있잖아요. 그 원래 할 때 그 한글 같은 문서 작성할 때 저렇게 꽉 채워진 네모가 있잖아요. 저 친구는 뭐에 차이가 있냐면 줄바꿈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느 지정한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줄바꿈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짧게 줄바꿈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그 left와 justify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p 태그로 굉장히 긴 그런 설명을 해야 된다면 한번은 justify를 이용해서 left와 justify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justify는 그 한글 문서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이 왼쪽부터 이 오른쪽까지 그냥 쫙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면은 이제 양쪽으로 쫙 늘어뜨려 가지고 그 스페이스를 분명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제 중간에 좀 스페이스 그 간격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justify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하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라인 하이트는 속성 이름 그대로 줄의 높이를 설정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라인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성값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로도 되게 많고 그 숫자의 단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지금 보면은 다른 거는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저 인허릿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라이언 하이트에서만 쓰이는 속성값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허릿이 그 상속받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영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그 상위 태그 막 설명하면서 부모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내려받는 걸 이너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변 단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의 값에 따라서 이 자식이 갖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우리 HTML 태그 막 하면서 UL 태그 안에 리스트 li 태그로 리스트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딱 보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리스트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 놓으면 진짜 이 못생긴 이 못생긴 동그라미 보이죠? 그 앞에 원래 순서를 가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에 저렇게 못생긴 블릿이 생겨요.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을 블릿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블릿이 정말 못생기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풀어버리면 리스트 스타일 넌을 줬죠. 넌은 말 그대로 그 블릿이 없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동그라미가 앞에 있지만 이 친구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또 리스트 스타일 같은 걸 보면 이제 스퀘어도 있고 스퀘어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런 디스크, 서클, 스퀘어 그리고 숫자는 숫자, 알파벳 이렇게 로마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 네모난 친구가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 이런 스타일을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음.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실습을 할 건데 우리는 지금 리스트를 제가 적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한번 적어보고 그래서 리스트에는 리스트 스타일을 한번 먹여보고 그 다음에 밑에 p 태그나 H1, 2, 3, 4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폰트, 패밀리, 사이즈, 웨이트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거 PPT 참고하면서 한번 만들어서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실 많이 사용해 보면 사용할수록 좋지만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5개 이상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띄워 놓을 테니까 완성되는 대로 오픈 채팅방에 적어주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하면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을 다른 화면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화면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표를 할 때는 하나의 화면만 보고 있어서 그 저한테 줌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굉장히 늦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급하게 물어볼 게 있다면 다른 멘토님들한테 그 카톡으로 확인 주시면은 더 빠르게 답장 가능하니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발표자한테보다 다른 분들한테 급하게 더 질문을 해야 되면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상 저희가 12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지금 몇 가지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습 잠깐 멈추고 그 뒤에 속성까지 다 배운 다음에 한꺼번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그 백그라운드 속성이 있는데 백그라운드가 말 그대로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CSS에서 백그라운드로 컬러, 이미지, 리핏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백그라운드 컬러는 우리 지금 실습하면서 제일 자주 썼던 속성이기 때문에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저는 컬러에 대한 속성 값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색상을 지정할 때 우리 막 red, blue, 뭐 black 뭐 이런 식으로 색상 이름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RGB 값 알죠? 그 red, green, blue 해가지고 그 000 이렇게 적는 이렇게 RGB 값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16진수 색상값 있죠. 그 기본적으로 막 예쁜 색깔 추천해 줄게요 하면 막 샵 뭐 00000 뭐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표현된 그런 숫자들이 있는데 그런 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네임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네임이라는 div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가 들어가 있고 RGB라는 클래스를 가진 친구한테는 지금 RGB로 2500 이렇게 들어가 있고 16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16진수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같은 색상을 표현하더라도 표현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색깔이더라도 조금의 채도가 달라질 때도 그 값들이 변화할 거고요. 그래서 컬러에는 표현법이 다양하다는 거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저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 배경에 사진을 삽입할 수 있잖아요. 막 블로그 같은 거 봐도 막 뒤에 사진 막 예쁜 거 적혀 있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한 번씩은. 그렇게 배경에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인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바디 태그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태그이기 때문에 저는 바디 태그에다가 사진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걸 보면은 사진이 이제 생겼죠. 근데 이제 오류가 있어요. 이게 사진 크기가 굉장히 커서 몰랐지만 이게 난 분명 하나의 사진만 넣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사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반복성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게 바로 백그라운드 리핏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리핏의 속성으로는 저렇게 6가지가 있는데 리핏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로 바둑판 모양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하는 거고 repeat x와 y 이거는 x축, y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x축은 가로고 y축은 세로잖아요. 그래서 repeat x 하면은 x축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반복을 하겠다는 뜻이고 repeat y 하면은 세로 방향으로 반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no repeat 하면은 반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이니셜은 처음 그 속성을 불러왔을 때 그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 있어요. 방금도 우리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줬지 리핏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얘가 속성 값으로 리핏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본값을 이니셜이라고 하고 그리고 inherit은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부모 태그에 만약에 repeat에 대한 속성 값이 정해져 있다면 그걸 그대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repeat에 대해서 제어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고양이 보이죠? 이제는 반복이 되지 않아요. 한 번 더 해서 repeat
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축으로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거 Y로 하면은 세로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리핏 그 반복 속성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습의 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시간에 실습을 하기보다는 내일 정도까지 할 만한 과제를 내주려고 해요. 그 지금 보면은 이 실습이랑 이 이미지를 삽입하는 실습이랑 이 리스트랑 텍스트 스타일을 이용하는 실습 이 두 가지를 합쳐 볼 건데, 이렇게 리스트를 2개 내지 3개 이상 적어가지고 리스트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 밑에 텍스트 태그를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에 폰트 패밀리 그 글꼴 한번 지정해보고, 폰트 사이즈, 폰트의 크기도 한번 지정해보고, 폰트 웨이트 막 이런 굵기,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서 그거를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GitHub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GitHub에다가 오늘 실습하면서 적었던 파일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파일을 GitHub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습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GitHub에 올렸으면 그 GitHub 링크와 GitHub에 올린 그 캡처 사진, 이 2개를 제출받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오픈 채팅방에 공지를 해놓을 테니까 그 GitHub에 오늘 실습 파일들 올려주시면 그걸로 이번 주 수업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만약에 수업을 듣지 않았던 친구가 있다면 그 이번 주에 유튜브에 그 저번 주께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GitHub 계정 만들고 다운받고 해서 GitHub를 연동까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너무 수업을 빠르게 진행하기도 했고 중간중간 에러가 나고 막 좀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서 어제는 비교적 깔끔하게 수업이 됐기 때문에 그 영상은 어제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올라가는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장해드릴 테니까 그 공부하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